늘 그렇듯 삐걱이는 무릎을 애써 부여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낡은 운동화 끝이 닳아 너덜거렸지만 새 신발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가난한 노인네처럼 보이고 싶었기에 개의치 않았답니다. 한숨을 쉬며 은행 앞을 지나치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직원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유난히도 귀에 거슬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들의 오만함이 제 깊은 상처를 또다시 헤집는 듯했죠.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낡은 옷을 입고 소에게 돈만 만지는 초라한 동네의 할머니로만 저를 기억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70대 중반의 박선옥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가난한 할머니, 외로운 노인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혀를 끌끌 차며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곤 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더했습니다. 제가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그들의 표정에는 귀찮음이 역력했고 말투에서는 노골적인 무시가 묻어났습니다. 소에게 연금을 인출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할 때도 그랬고 특히 한 번은 작은 전셋집을 담보로 생활비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일부러 더 허름한 옷차림으로 찾아갔고 직원들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죠. 상담 창구의 젊은 직원은 제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 담보로는 대출받기 어려우세요. 혹시라도 연체하시면 저희도 곤란하고요.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싸늘한 눈빛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섰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오해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낡은 옷을 즐겨 입었고 외식보다는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는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돈이 넘쳐났기에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의 부를 과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 혈혈단신으로 해외로 떠나 섬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었지만 남편의 뛰어난 사업, 조안과 저의 꼼꼼한 관리 덕분에 저희의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했고 밤에는 서류를 붙들고 밤샘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한 결과 저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거대한 부를 짊어지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관심이 아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은행 직원들의 오만함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입은 낡은 옷, 제 얼굴의 깊은 주름만 보고 저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치부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잠자고 있던 사자 한 마리가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저의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던 복잡한 자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국내로 옮겨왔고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던 예금들을 제가 주로 이용하던 은행의 단일 계좌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번거로웠지만
저는 제 계획이 성공했을 때의 통쾌함을 상상하며 묵묵히 모든 과정을 해냈습니다. 마침내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제 명의의 한 계좌에 모두 모였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그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제 명의의 한 계좌에 모두 모였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그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답니다. 제가 겪었던 서름과 무시를 되갚아 줄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던 그 은행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규모 지점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발표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많은 직원들이 불안에 떨었고 일부는 좌천되거나 해고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기세등등한 얼굴로 승진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저를 가장 무시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에게 대출 상담 중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던 젊은 직원이 해당 지점의 새로운 지점장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감히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이 지점의 책임자가 되었다니 하늘이 저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통쾌한 한 방을 먹일 절호의 기회라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가진 1,000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한 번에 인출하여 은행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그로 인해 은행이 겪을 혼란과 새로 부임한 지점장의 곤경을 예상하며 머릿속으로 복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지만 제 속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행 앞을 지나칠 때마다 콧대를 세우고 저를 비웃던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행에 방문할 채비를 했습니다. 일부러 가장 낡고 해진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대충 틀어 올렸죠. 겉모습만 보면 당장이라도 동냥을 해야 할 것 같은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은 여전히 저를 스쳐 지나갈 뿐 아무도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익숙한 창구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 창구에는 저에게 가장 불친절했던 이제는 지점장이 된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을 응대하는 대신 서류를 뒤적이며 바쁜 척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한 번 쓱 쳐다보더니 콧방귀를 뀌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 소액 인출이세요? 그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에 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좀 큰 돈을 빼려고 합니다. 제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인출해 주세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헛소리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다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가지고 계신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통장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말했죠. 1,000억 원, 전부 다 인출해 주세요. 저의 말에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이
역력한 표정이 되었답니다. 그는 제 통장을 들고 창구 안쪽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은행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1,000억 원 전부 다 인출해 주세요. 저의 말에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이 역력한 표정이 되었답니다. 그는 제 통장을 들고 창구 안쪽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은행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의자에 앉아 은행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향한 비웃음 섞인 시선들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곧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니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점장으로 승진한 그 직원이 창구에서 나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그는 제 앞에 서서 어색하게 웃으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액을 인출하시려니 정말 놀랍네요. 그는 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평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저는 그의 변화된 태도에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저희 지점의 현금 보유 한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금 당장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본사에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혹시 금액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내일 다시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돈을 인출할 겁니다. 저에게는 그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현금이 없다니, 그럼 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의 말에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급히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고객 한 분이 1,000억 원 전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현금 수송차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일손을 멈추고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저 차분하게 의자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일으킨 파장이 은행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은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며 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본사에서도 지금 비상이 걸려서 곧 연락이 올 겁니다. 그의 말에는 거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고 콧방귀를 뀌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전전긍긍하는 한심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초조한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돈을 지금 당장 인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저는 이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끊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언론에도 알릴 겁니다. 저의 단호한 말에 지점장은 완전히 패닉에 빠진 듯 했습니다.
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다른 은행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그에게, 그리고 은행에게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절망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졌답니다. 저는 지점장의 초조한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돈을 지금 당장 인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저는 이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끊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언론에도 알릴 겁니다. 저의 단호한 말에 지점장은 완전히 패닉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다른 은행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그에게, 그리고 은행에게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지점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 본사의 상황을 보고하며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존심이나 오만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절박함만이 가득했죠. 은행 내부의 다른 직원들도 더 이상 업무를 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며 웅성거렸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창백한 얼굴로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대기 시간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그때였습니다. 은행의 출입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중년 남성 2명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정장 차림에 잔뜩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본 지점장이 허둥지둥 달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본부장님, 은행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의 말에 저는 그들이 은행의 고위 간부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지점장에게 무슨 일인지 다그쳐 물었고 지점장은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저의 현금 인출 요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은행장이라는 인물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지점장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정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갑작스러운 방문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말씀하신 천억 원 인출건으로 제가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은행의 큰 금액을 예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돈을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제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 찾아온 겁니까? 저희 싸늘한 말에 은행장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이 평소에 그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천억 원 전액을 지금 당장 현금으로 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은행 시스템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부디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간을 달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소에게 돈을 인출할 때도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고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는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모욕을 주더군요. 심지어 지점장이라는 사람까지 저에게 온갖 비아냥거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돈을 찾으려니 갑자기 고객님이라고 부르며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는군요.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저희 말에 지점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은행장은
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직원들의 불찰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저희 불찰이 큽니다. 어떤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장은 급기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저를 포함한 은행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은행의 최고 책임자가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의 명운이 어르신께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 돈을 인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모습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원했던 통쾌한 복수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은행장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의 명운이 어르신께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 돈을 인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모습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원했던 통쾌한 복수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저는 그들의 간절한 사과를 들으며 지난 세월 제가 겪었던 서러움과 무시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압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말에 은행장과 지점장의 얼굴에는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은행은 모든 직원들에게 고객을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교육해야 했습니다. 특히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에게는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은행은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고령층 고객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죠. 저의 제안에 은행장과 지점장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1,000억 원 중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파산시킬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원했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며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네 무시받던 할머니의 1,000억 원 인출 사건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은행 직원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도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저를 함부로 판단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 했습니다. 이후 은행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 교육은 물론 고령층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되었죠. 저를 무시했던 지점장은 저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지점장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은행에 가면 모든 직원이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친절하게 응대해 줍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답니다. 저는 재력을 과시하여 복수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작은 경종을 울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행동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겉모습 때문에 오해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